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발리 온 지 10년 맞이 구독자 Q&A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질문하신 분이 발리에 올 때마다 보통 자기가 다니는 힐링 장소로 같은 곳만 여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을, 근데 특히 한국 분들이 잘 모르는 곳이라고 하는데, 한국 분들이 요즘에 잘 모르는 곳이라는 게 뭐 카페에서 흔히 이제 얘기되는 몇몇 곳들을 제외하면 글쎄요, 이렇게 여행 갈 만한 곳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얘기를 하자면, 사실 이런 곳은 추천받아서 가시기보다는 그냥 지도 보고 그냥 가시면 발리는 어디에나 가능은 합니다. 옛날에 뭐 2015년, 6년 요때는 이제 짱구보다 더 서쪽으로 쭉 따라가는, 해변 따라서 쭉 따라가면 있는 해변들이 이제 그런 위치일 것이고, 지금은 이제 로비나에서 문장항 가는 길에 북쪽 해변가가 아니라 약간 남쪽의 산등성이 쪽, 그쪽이 그래도 조금 한국 분들이 잘 모르는 곳일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발리가 크다고 해도 제주도의 3배면 뭐 기껏해야 우리나라 도 하나, 경상남도 정도 될까요? 경상북도 뭐 어쨌든 굉장히 작습니다. 진짜 오지 제외하면 얼마 안 돼요. 이게 발리 지도 잘 보시면 산악지대가 상당히 많아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해안가 따라서 약간의 이제 마을들이 있는 정도라서, 뭐 문득도 어떤 분들은 문득 뭐 요즘에 카페에서 많이 보이던데 라고 하실 수도 있고, 문득 같은 데가 지금 말씀하신 한국 분들이 잘 모르는 곳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 산을 좋아하시면 이제 뭐 낀따만이나 부두글 근처에 뭐 문득 같은 경우도 그 근처죠. 그쪽이나 아니면은 그런 곳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문장한 쪽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행의 느낌보다는 휴양의 느낌이어야지 거기가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리고 발리 이민의 장점은 제가 수두룩 빽빽하게 유튜브나 블로그에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냥 검색해서 찾으시면 되겠고, 유튜브 영상도 막 옛날에 막 엉망으로 찍을 때, 지금도 엉망이지만 막 20분씩 해서 3번에 올려놓고 막 그랬습니다. 특히 블로그를 좀 많이 보시면 그래도 블로그에 더 많은 걸 올리기 때문에 블로그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답변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도네시아어가 아직 서툰 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발리에 처음 와서 사업을 하거나 혹은 이제 방을 얻을 때 어떻게 얻는 게 좋을까라는 건데, 사실 뭐 앱이나 어떤 사이트는 있어요. 뭐 루마123 같은 데서 방을 구하실 수도 있고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2010년 뭐 전후 혹은 그 전 SK 엔카라는 중고차 사이트가 생기기 전에 막 허위 매물로 넘쳐나는 그런 사이트가 있고,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 데서 구하지 않고 인도네시아 사람들 중에서 A라는 섬에서 B라는 섬으로 옮겨 다닐 때 종종 그런 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올라오는 것들이 과연 계약을 할 만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이슈가 있고, 보통 이제 창업을 위해서 가게를 얻을 때는 저 같은 사람이 아니면 그냥 길에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길에 보통 써놓습니다. 디콘트라칸이라고 써놔요. 그러면 이제 그게 자체가 혹은 디콘트라칸 혹은 뭐 디세와칸 이렇게 써놓으면 여기 임대 놓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면서 보고 전화하거나 왓츠앱을 남기고 연락해보고 하는 방식이 가장 그래도 조금 좋은 방식이고, 현지 부동산 에이전시 이런 거는 제가 컨설팅하고 그 다음에 그런 의뢰를 받아서 행할 때 받는 금액이 있어요. 저는 정액으로 받거든요. 뭐 착수금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잔금 뭐 200, 250, 300 뭐 이렇게 해서 어떤 가격대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현지인 에이전트들, 특히 영어가 돼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애들은 막 8%, 10%씩 받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8천만 원이다? 그럼 막 800만 원씩 받아요. 그것도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자기네들 수수료고, 실제로 얘네들이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기 문화 자체가 약간 이런 식이에요. 이 세금이랑 이런 제도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집을 내놓잖아요. 그러면 집을 내놓을 때 부동산에 내놓으면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이 집으로 1억을 받으면 돼. 나머지는 네가 다 알아서 해.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가격도 자기 마음대로 붙이고 수수료도 자기 마음대로 붙이는 그런 식이에요. 국가가 무슨 수수료가 얼마 몇 퍼센트 이하 이렇게 정해놓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억짜리 집을 A라는 사이트에서 봤는데 얘는 1억 1000을 부르고 얘는 1억 500을 부르고 얘는 1억을 부르고, 그런데 얘는 부동산 수수료를 5% 받고 얘는 7% 받고 얘는 15% 받아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현지의 어떤 사정? 분위기?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은 안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언어도 안 되고 문화도 모른다? 그러면 다 사기로 느껴지고 나중에 다 나쁜 경험이었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기는 다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 자체가 한국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부동산 실명제도 아니고, 한국은 부동산 실명제고, 한국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 거고, 여기는 자격증도 없고 라이센스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자라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걸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소라는 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고 당연히 국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놓은 이제 수수료 퍼센티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업체를 이용하는 건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 앱이나 이런 홈페이지, 웹사이트 같은 걸 이용하는 것도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나는 100번 당할 생각을 하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언어가 서툰 분들은 사업하려고, 장사하려고, 가게를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저는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완곡하게 표현드리지만 실제로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안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자, 다시 2-3일 지났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쪼개가지고 이거를 답변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애들 학교 데리러 가는 길에 또 다시 카메라를 켰고요. 다음 질문하신 분은 제 오래된 블로그 이웃분이신데 답변을 한번 드리자면, 사실 발리가 다양성이 좀 많이 확보된? 많이 보여지는 곳이긴 해요. 종교도 그렇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쨌든 인도네시아의 다른 지역들보다도 조금 더 이제 다양성을 볼 수 있는 곳인데, 그걸 민족적 다양성이라고 해도 좋고, 언어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다양성이라는 게 제한이 붙으면, 제약사항이 많으면 다양성의 뭐랄까요, 그런 의미가 퇴색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양성이라고,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이제 다양성이 정말 약간 무제한적으로 법적인 문제만 없다면 다 허용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아무리 한국 사람 중에서 외국에서 살았다거나 한다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 다양성의 폭, 아니면 인정할 수 있는, 용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폭이 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를 이제 다양성 범주에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관용의 측면, 관대함, 혹은 제네로시티라고 하던, 관대함이라고 하든 관용이라고 하든, 이런 어떤 남의 어떤 잘못이나 흠이나 혹은 약간 같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런 에티켓들이 잘 안 지켜졌을 때 서로 용인해주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다양성은 한국 사람하고 별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한국 사람이고 저도 외국에서 좀 있어봤고, 부모님도 특히 아버지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생활을 10년 넘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제사도 안 지내고
명절이라고 해도 뭐 모여서 약간 한국적인 것들을 하는 일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약간 한국에서는 굉장히 약간 독특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발리에 부모님의 반대나 이런 거 없이 편하게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제가 봤을 때도 문화적 다양성이라고 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받아들이는데 좀 한계가 많이 있는 걸 느꼈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거는 사실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약간 관대함이 필요한 게 아닌가. 너무 부대끼면서 서로의 피해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이런 것들인데, 개인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밤 11시, 12시까지 옆집에서 좀 시끄럽게 굴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한국의 주거 환경이나 이런 것은 잘 안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게 사실 한국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여기 아잔 소리라고 하죠. 이 무슬림 국가에서 모스크에서 나오는 기도 소리 같은 거, 이거 받아들이기 되게 힘들거든요. 이거를 문화적 다양성이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들 학교에 가서도 70대 아빠와 40 정도 된 엄마랑 오는 아이를 우리 아이와 같이 친구가 되게끔 해서 이렇게 잘 지내기가 사실 되게 어려워요. 제가 블로그에는 되게 많이 써서 이제 블로그 이웃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이게 당연히 점심 저녁 시간에 친구네 집에 놀러 가는데 뭐 밥을 안 준다든지, 자기 아이가 알러지가 있는데 얘기를 안 해주는 부모라든지, 베지테리안인데 얘기를 안 해주고 어떤 파티에 와서 갑자기 베지테리안으로서의 음식을 찾는다든지,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거라든지, 이런 게 글쎄요, 이게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범주로 이야기에는 좀 많이 크다. 그러면 이제 에티켓, 서로가 생각하는 상식에 관한 이제 관용이 필요한 거죠. 이 바운더리가 좀 넓어야 되고, 그래서 그거는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국 대비하면 답답함은 확실히 적습니다. 그런 꽉 막힌 거에서 오는 그런 답답함은 굉장히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뭐 우리 집에서 담배를 피든 바베큐를 하든 뭐 생선을 굽든 뭐 밤 10시까지 노래를 크게 틀고 파티를 하든 12시까지 하든, 저희 동네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요. 저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옆집에서 이 정원 쓰레기, 올가닉 쓰레기 같은 거 가끔 태우거든요. 종종. 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저도 굉장히 매캐한 연기를 마시게 되긴 하지만 그 시간대에 안 나가면 그만이고 창문 닫아두면 그만이거든요. 저도 사실은 별로 예민하게 살고 있지 않고 그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뭐 외국인 복지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그냥 여기는 이 동남아가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개도국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잘 모르겠고요. 거긴 선진국이니까. 말레이시아도 없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누릴 수 있는 복지라고 하는 건. 아무리 저처럼 뭐랄까요, 연구 비자 이런 걸 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건 없고, 그냥 인건비가 싸니까 그 인건비가 싼 걸로 내가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어차피 한국도 뭐 이런저런 지원이 나오고 뭐 정부에서 뭔가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뭐 자동차를 장애인용으로 바꿀 때 뭐 이럴 때 지원해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돈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는 사람을 쓰기가 쉬우니까, 예를 들면 그런 신체장애가 있거나 혹은 뭐 아이가 혹은 노인이 수발이 필요한 경우에 그런 거를 이제 조금 하기가 쉽죠. 그거는 동남아는 그냥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물론 발리가 물가가 비싸고 부동산 가격이 비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싸기 때문에 인건비는 그냥 내 돈으로 해결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